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림기사 강사 김희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4번째 과목까지 다 마치시고 이제 5번째 과목 왔어요. 여러분들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다 왔다고 보시면 되시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과목 임업경영학인데 제가 처음부터 좀 어렵다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면 어렵지 않고 이 임업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막상 여러분들 공부 들어가시게 되시면은 공부하시면은 가장 점수가 안 떨어지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가장 점수가 안 떨어지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배워놓으시면은 효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배워놓으시면 효자 노릇을 한다. 자, 이것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분석을 당연히 해봤겠죠. 당연히 해봤고 요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총 660문제를 제가 분석을 했고요. 이 660문제를 주제별로 나눴는데 이 주제가 191주제가 나왔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한 주제에 5가지 문제 이상이 있는 것들, 그게 295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이상 문제가 있다는 것은 비슷한 문제들이 많다는 것이므로 더 난이도가 쉽다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의 지표가 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나뉜 거고요. 어쨌든 간에 요걸 다 떠나서 이 임업경영학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이 경영 용어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임업경영학이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업경영학은 경영학의 임업 프레임만 씌운 과목이에요. 경영학의 임업 프레임만 씌워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경영에 대한 용어들, 경영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 이 경영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난이도 제가 가장 어렵다고 했는데 만약에 경영학과를 나오셨거나 아니면 경영학에 대해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또 경제는 또 경영이랑 빼놓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경제, 경영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금세 1, 2위로 바로 올라갈 겁니다. 쉬운 난이도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어려워하실 필요 없다. 제가 인도공학, 사방공학, 조림학, 산림보호학 때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뭐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임업경영학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리에 일단 여러분들 머리 정말 동그랗고 이쁜 머리입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첫 번째로 이렇게 넣어두시라는 거예요. 임업경영학이 뭔지.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주제들은 어차피 여기 중앙통제 역할을 하고 있고 어차피 여기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장 중요한 핵심 이해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라는 겁니다. 임업경영학에 대한 여러분들을 대략적이고 여러분들만의 명확한 이해를 머릿속에 하고 계신 상태로 나머지 문제들을 여러분들 푸시길 바랄게요. 자, 임업경영학이란 이거를 한자로 그대로 직역해서 풀어내게 되면은 자, 경자는 다스릴 경이고요. 영자는 경영할 영입니다. 즉, 이 임업을 다스리고 그리고 경영하는 학문, 그게 바로 임업경영학입니다. 보통 이 경영자는 어디에 쓰이게 되냐면은 조직이라든지요. 아니면 회사, 아니면 뭐 기관, 다 비슷한 말이죠. 조직, 회사, 기관 이런 것을 우리가 운영할 때 필요한 게 이 경영입니다. 조직이나 회사, 기관을 운영할 때 필요한 것이 이 경영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주체, 요 운영하는 것의 주체가 바뀌어서 이것을 국민과 국가로 바꾸게 되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정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경영과 정치는 정말 한 끗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경영하는 주체,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정치를 하는 주체와 목적이 무엇인가? 주체와 목적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하다. 그래서 한 끗 차이다. 경영과 정치는 한 끗 차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임업경영학에 대해서 문장을 쫙 한번 풀이해 보면은 산림을 조성하고 가꾸며 이용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기술, 과학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학문이다. 자,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관한 기술, 과학적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굉장히 많이 쓰실 거예요. 보고서를 보통 왜 쓰죠?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을 왜 하고 이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윗사람한테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간단, 요약, 핵심만 간추려서 우리 보고서를 써가지고 윗사람한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죠. 내가 쓴 보고서는 우리 팀에 있던 뭐 과장님, 계장님한테 갈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은 다시 한번 우리 팀 팀장님한테 갈 거고, 이 팀장님은 처장님한테도 가고,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교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부총장님 그리고 총장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윗단계, 윗상사들한테 보고를 하러 간단 말이에요. 즉 경영자, 나한테 있어서 경영자는 이분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경영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 의사결정을 해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장님은 안 돼, 부총장님은 돼, 총장님은 약간 애매한데 다시 이렇게 수정해서 가져와봐.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보통은 이 회사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수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올린 것은 윗사람, 내가 올린 것은 윗사람, 내가 올린 것을 윗사람, 내가 올린 것을 윗사람으로 되고, 만약에 이 윗사람이 안 돼,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고 하면은 이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경영자,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회사에 가시면은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회사 분위기도 바뀌고요.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게 돼요. 이 윗사람에 의해서. 왜? 윗사람이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맨 윗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윗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은 천차만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윗사람, 아랫사람 안 나누는 게 좋겠죠, 당연히. 안 나누는 게 좋겠지만 내가 처음에 들어와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갑자기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동급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내가 수많은 노하우들을 쌓아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수많은 노하우들, 경험, 지식, 이론들을 쌓아서 이 윗자리에 올라가서 여기서 의사결정을 동등하게 하는 건 오케이. 근데 내가 밑에서 의사결정을 바로 해버린다고? 그럼 그 조직은 안 좋은 결정, 좋은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확률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영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조직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조직 자체를 완전히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조직 자체를 굉장히 뭐 다른 형식으로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나쁘게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을 이 경영자의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경영자의 의사결정이란 어떤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요인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어떠한 결정을 하기 경험함에 있어서 기술적이라든지 아니면 과학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문학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체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학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학문이 바로 경영학이다. 경영학이고, 우리는 경영을 하는데 무엇을 경영하죠? 그쵸? 이 임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경영학에 임업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씌워져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경영이란 무엇이냐? 경영이란 무엇이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업을 보시면 됩니다. 기업. 기업의 목적이 뭐죠? 기업의 목적.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정말 많죠. 기업의 목적, 이윤 추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건데, 저는 이게 틀린 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틀린 답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은 맹목적으로 이윤 추구를 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요. 그런 조직이 아니고, 이윤 추구를 하는 건 오케이. 기업이 이윤 추구를 하는 건 오케이. 하지만 이 이윤 추구를 한 것으로, 자,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사회와 인류에 공헌해야 된다. 기업은 이윤 추구를 통해서 사회와 인류에 공헌을 하는 것이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점점 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점점 더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게 맞다는 반증이 되겠죠. 이게 맞다는 반증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아마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목적과 목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 목적과 목표가 돈이 돼서는 사실 돈이 더 안 들어온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목적, 삶의 목적과 목표가 만약에 돈을 벌기 위함이라면, 이윤 추구가 목적이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세계는 더 돈이 안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돈 하면 돈이 더 안 들어와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왜 그러냐면은 요즘 시대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만큼의 가치가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간이냐에 따라서 이 가치만큼 돈이 들어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가치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 돈이 들어왔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치를 높이지 않았다. 이 돈만큼의 가치를 높이지 않았다. 결국에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가치가 이 정도예요. 가치가 이 정도인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이렇게 높은데 돈이 이렇게 이 정도밖에 없다. 결국에 돈은 이 가치만큼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결국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대부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사실 이 경영이라는 거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임업 경영, 회사 경영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경영은 뭐냐면은 나 자신을 어떻게 경영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요즘에 뉴스를 많이 보면 이런 뉴스가 유독 많더라고요. 요즘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유독 많은데 학폭 논란 있죠. 학폭 논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괴롭혔던 아이들이 나중에 그 괴롭힌 가해자가 성공을 하게 됐을 때, 사회적인 어떤 지위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게 됐을 때 그 예전에 괴롭힘 당했던 학생들이 그걸 다 폭로를 하게 되죠. 몇십 년이 지난 미래에 폭로를 하게 됩니다. 폭로하게 돼서 이 정도 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 정도까지 끌어내려져 내려와요. 가치가, 즉 원래는 이 정도 가치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정도 가치까지 올라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된다? 결국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자신의 인생을 경영을 잘 못한 거겠죠. 지금은 이렇게 경영을 잘 하고 있다 한들 전에 요렇게밖에 자신의 경영을 경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이인 요 정도까지 오게 된 겁니다. 결국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은 당연하다고 봐요. 운명적으로 이런 건 있다고 봅니다. 절대로 무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는다는 것은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게 되면은 그것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무조건 원래대로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애가 셋이에요. 지금 많은 나이는 아닌데 애가 셋입니다. 저 사실 돈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돈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돈 거린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요. 돈에 대한 생각을 안 하기로 했어요. 돈에 대한 생각을 안 하기로 했고 제가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또 내 가치를 높이자. 내 가치를 높이는 게 어차피 돈도 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돈 생각 아예 하지 말고 살자. 돈을 위해서 내 가치를 버리는 행위는 하지 말자. 저 이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또 다짐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유료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제 가치만큼만 받아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도. 제 가치만큼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도. 정말 나중에 미래에도 내가 가치가 이렇게 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정도 돈을 원한다? 전 그것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도둑놈 신부라고 생각해요. 도둑놈 신부라고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합격을 시키고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지식 쌓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저는 이 정도 가치 받아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정도 가치를 하지도 않는데 제가 이 정도 돈을 받아간다는 건 결국에는 제 자신도 끌어내려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시장 경제에 몸을 맡겼다.
그냥 내 가치 올리는데 집중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나이가 거의 한 7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이었어요. 70대 후반 정도 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서울역 주변의 아파트를 사시게 돼요. 서울역 주변의 아파트 사시게 되고 그 아파트가 거의 한 20억? 20, 30억 가량 되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였고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집에 한 일주일 정도 살 기회가 돼가지고 일주일 정도 살았는데 여름이었거든요. 에어컨을 안 켜시는 거예요. 에어컨을 진짜. 그때 생각해도 지금도 덥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 더운데 어쨌든 에어컨을 안 켜시고 계속 이렇게 부채질하고 계시면서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이러고 계시면서 더워. 에어컨이 그냥 여기 뻥한 있는데 에어컨이 떡하니 있는데 이 에어컨을 안 쓰시고 더워 이러면서 부채질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시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갔는데 그렇게 구두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구두쇠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지금 평균 나이가 한 83세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83세 정도인데 83세 정도에 우리가 관에다가 돈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 돈 지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에서 뭐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물론 자식한테 물려줄 수는 있겠죠. 저는 근데 그것도 이렇게 생각해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그렇게 좋은 행위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는 사실 돈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자식한테 뭘 물려주고 싶냐면은 저는 포기하지 않는 법을 알려주고 싶어요. 너가 뭘 하든 간에 포기하지 않는 법. 저는 이거 하나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는 너 마음대로 해. 넌 단독적으로 태어난 존재잖아. 너도 독립적인 존재고 나도 독립적인 존재야. 내가 너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 저는 이렇게 키울 거고 그것만 줄 거예요. 포기하진 마라 대신. 도덕적으로 살고 포기하진 마라. 전 딱 여기까지만 알려줄 거거든요. 근데 굳이 돈을 준다? 돈을 주는 것은 약간 우리 게임으로 치면은 치트키를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치트키 치면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자원을 그러니까 돈을 100 가지고 시작하는 게임이 있어요. 근데 이 게임이 있는데 10만을 가지고 여러분들 게임을 시작한다고 볼게요. 이게 처음엔 재밌을 수 있겠죠. 처음에 막 뽑고 막 이러니까 재밌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재미없어서 지루해지기 마련입니다. 지루해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물론 도전할 수 있어요. 더 높게 갈 수도 있어요. 더 높게 하고 있어.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100에서 10만으로 간 이 과정들이 생략이 돼버립니다. 이런 경험들이 다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밑바닥에서 쭉 작은 성공과 작은 실패를 반복해서 올라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가 잘 다져져 있어요. 잘 다져져 있고 이 중간에서 어땠었지? 이때는 어땠었지? 내가 모든 감정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10만이 되었을 때도 더 탄탄하게 인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10만이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 밑에 상황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를 얘기하다 이렇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인생의 경영이다.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이게 가끔 말하다 보면은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리는 사람들 굉장히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 누가 됐건 간에 한계가 없고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제가 그리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재능이 있다든지 뭐가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이 한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 자신이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그게 긍정적으로 조금 결과가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물론 실패도 많았었죠. 실패도 많지만 나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생각하고 실패하는 거랑 내가 원래 이 정도 사람이니까 이걸 실패해버렸구나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랑 한 끗 차이거든요. 마인드 차이인데 이게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정말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은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다 요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계를 진짜 여기 뚫고 한 사람들은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내가 당연히 나중엔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엔 결국엔 해버려요. 이 높에 있는 것도 결국엔 해버립니다. 자신의 한계를 두지 마시고 한계 없는 경영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분명히 여러분들 좋은 영향으로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경영함이 있어서. 자, 일단은 뭘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영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게 경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회사 운영할 때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생산관리. 회사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무언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만들어내는 것을 관리하는 것, 분량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요거 만들 때 요거 조금 더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산관리. 그 다음 돈관리.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 재무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감사라는 걸 받아요. 감사. 매번. 돈을 잘 썼는지 잘 안 썼는지 이런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걸 내부적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외부 기관이 와서 감사를 받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걸 돈 관리하는 거, 재무 관리. 그리고 우리 홍보하는 거. 아무리 잘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이용자들이 보지 못한다면은 있으면서도 쓰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마케팅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조직 인사. 사실 이게 요즘에 가장 핫한 키워드인데, 조직 인사 가장 핫한 키워드인데, 자, 보시면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대학교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일을 했을 때요, 그렇게 많이 나갑니다. 요즘 뭐라고 하죠?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 저도 MZ세대긴 하지만 이 MZ세대들 굉장히 많이 나가게 됩니다. 왜 나가게 되냐면은 요즘에 여러분들 회사에 딱 취직하게 되시면은 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회사가 나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가? 이 회사가 나를 발전시켜 줄 수 있는가? 이 회사가 나한테 돈을 많이 줄 수 있는가? 만약에 발전을 못 시킨다면 돈이라도 많이 달라. 근데 만약에 돈도 안 줘? 그러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가 있는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인가? 또는 사회와 인류에 의미 있는 일인가? 요 세 가지가 있어야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발전이 되든 나의 발전이 되든 아니면 나한테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 둘 다 아니라고 하면은 이 일 자체가 의미가 있는 일이든 요즘 MZ세대들은 이렇게 유의미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유의미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경영자 역할이 더더욱 중요하게 된다.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린 곳도 있고 또 이런 정의도 있습니다.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해 나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생산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조직 인사 등등 이런 것들은 사실 가장 기본입니다. 회사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 이 가장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지. 기본이 탄탄하게 잘 되어 있어야지 무언가 이렇게 건물을 세우든 아니면 이 회사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회사가 잘 클 수가 있겠죠. 이런 기본이 되는 것들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그게 경영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잘 해줘야 된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자기 혼자만 할까요? 제가 아까 경영이랑 정치란 한 끗 차이라고 했어요. 주체가 되는 것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면은 바로 정치로 변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주체가 누구? 국민과 국가가 되면 정치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독재 정치자들 있죠. 독재 정치자들이 딱 한 명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독재 정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인생은 유한하고 여러분들 인생은 유한하고 인생은 유한합니다. 죽어요. 어쨌든 간에. 죽는 것은 한계라는 게 없습니다. 일단 죽어요. 죽긴 죽는데 내가 잘 알고 있는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조직 인사 파트를 잘해.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인사 경영자가 될 거고요. 내가 재무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각각의 분야들한테 뭘 넘겨주게 되냐면은 의사결정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예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좀 더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정권을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윗사람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으려고 해요. 자기가 더 많은 업무의 범위에 대한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이게 좋은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윗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면은 그건 정말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도 살아오면서 그 사람이 쌓아온 노하우나 어떤 경험들이 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쪽에서 결정하는 사람이 되면 되고,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고 치면은 삼성물산, 건물 쪽 전문가, 건축 쪽 전문가, 그 다음에 뭐 삼성 디스플레이 전문가, 삼성전자, 뭐 반도체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전문가들한테 의사결정 권한을 조금씩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쭉쭉쭉 부여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맨 위에 있는 사람 누구죠? CEO가 있을 테고, 각각의 의사결정권을 주면서 자, 너네가 이 분야에 대해서 너네가 경영을 해. 이렇게 경영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최고 경영자가 있고, 자, 이렇게 안 하는 회사들도 많아요. 근데 최고 재무관리자, 최고 정보보호 책임자, 최고 운영 책임자, 콘텐츠 기획 책임자,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각각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경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회사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체계적으로 경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조금 이해 가시나요? 조금? 아주 조금? 아주 조금 이해 가시나요? 어쨌든 경영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제 가정을 운영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영의 하나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자,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랑 오늘 이 산림의 기능까지만 보고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속가능, 이거 한 문제만 나오긴 했는데요. 저 지속가능한이란 말이 2010년도 초부터 굉장히 핫 키워드예요. 굉장히 핫 키워드입니다. 이 지속가능하다는 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뭐 개발행위나 국토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 치면은, 국토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치면은 국토의 모든 부분이 다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생태계가 파괴가 되겠죠. 생태계가 엄청난 속도로 파괴가 되고 결국 지구는 멸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환경, 그리고 사회 등등등, 경제 성장 등등 요런 요인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순환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가장 포인트는 순환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순환이 될 수 있게 하는 요 산림 경영, 요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산림 경영뿐만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영에 이 지속 가능한이라는 것은 거의 다 들어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부의 정책들에서도 이 지속 가능한 부분은 대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을 시행했을 때 1, 2년 사이에 어떻게 된다. 이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뭐 어떤 것들에 의해서 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은 이게 나중에 더 큰 기대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보시면 지속 가능 발전이랑 경제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환경의 보전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발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산림에 대한 인식을 단순히 경제적인 역할에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생태적, 문화 및 정신적 역할로 인식하여 산림을 경영하고자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게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고요. 실질적으로 요즘에 경영 추세가 있어요. 경영 추세. ESG. 요즘에는 경영도 그냥 경영하지 않고요. ESG 경영을 합니다.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었죠. 기업, 이 경영이라는 것은 조직이나 회사, 기관에 쓰이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조직이나 회사나 기관의 목적은 뭐라고요? 이윤추구, 단순히 이윤추구만이 아니고요. 이윤추구를 통해서 사회와 인류에 공헌하는 것이 우리가 기업의 목적과 목표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랄게요. 그게 현재 추세입니다. 자, 보시면은 environment, 환경이죠. S, social,
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G, government, 정부. 즉, 이 회사, 이 기업이 경영됨에 있어서도 환경과 사회와 이 정부, 요 세 가지의 역할을 분배해가지고 서로 잘 협업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된다.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경영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ESG 경영이고 이게 요즘 추세입니다. 요렇게 경영하는 것이 요즘 추세예요, 여러분들. 그냥 너무 구시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은 그냥 이윤 추구하는 그런 곳이다. 노노노노. 기업은 이윤 추구를 통해서 사회와 그렇죠. 인류에 공헌하는 그런 기관을 말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산림 여러분들 산림의 기능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조림하게 나와야 되는 내용 같긴 한데 보면은 산림의 기능이라고 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법에 산림의 기능 총 6가지가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이 글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요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재 생산림이면은 생산 목재림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재 생산림으로 그대로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은 자, 문제는 이렇게 2개만 나옵니다. 산림의 기능이 맞는 것은, 산림의 기능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해서 2가지가 나오는데 요게 3문제 나오고 요게 1문제 나오거든요. 자연환경 보전림에 대한 문제가 3문제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산림의 기능인 것은 나오면은 이 자연환경 보전림을 채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문제만 나와요. 자연환경 보전림만 나오고 자, 대신 이 생활환경 보전림이 나왔는데 이거는 산림의 기능이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생활환경 보전림이 아니고 얘네 둘이 바뀌었어. 이렇게 바뀌었어요. 환경생활보전림. 환경생활보전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에 있는 것은 그대로 단어를 그대로 써야 되는데 지금 요거 2개가 바뀌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문제 나왔습니다. 자, 산림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산림의 기능을 그냥 물었으면은 자연환경 보전림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볼게요. 자, 국유림 경영 계획에서는 산림을 크게 6가지 기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음 중 생태, 문화 및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 및 산림을 보호 보존하기 위한 산림의 기능. 요게 바로 자연환경 보전 기능입니다. 다른 것만 봐도 지금 생태, 문화 및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고 해도 자연환경 보전이 가장 맞는 말이 되겠죠. 정답은 요거 1번이 되겠고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산림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하면은 요거 나온다고 했습니다. 환경생활보전림이 아니고 생활환경보전기능. 요게 맞는다고 했었죠. 생활환경보전기능이 맞고 환경생활보전림은 아니다. 산림의 6가지 기능 중 생태문화 및 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을 보호 보존하기 위한 기능은 자연환경 보전 요거 마찬가지로 생태문화 역사 경과 학술적 가치의 보전이 필요한 산림 생활환경 보전림으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연환경 보전림 그렇죠. 자연환경 보전림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된다. 자, 이렇게 하고 이 다음에 산림 소유주별 면적 비율 및 경영 주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랑 해보게 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경영에 대해서 한 번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건 경영학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그 임업 프레임만 씌워져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자, 경영이란 다시 한번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고 생산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조직 인사 등 자, 이러한 것들, 운영에 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로 경영이라고 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임업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열심히 달려보시죠. 네. 다음 시간에 요 소유주별 면적 비율 및 경영 주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